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FTX에 대한 미국 정부와 바하마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도 2,200만 원대에서 옆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FTX 파산 사태의 충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FTX 세계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세 번째로 컸던 거래소인데 이게 파산을 해서 지금 조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게 파산으로 갔잖아요. 긴급한 이 코인 예금 인출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디지털 경제 한 담론이기도 한데요. 예. 워낙 짧은 시간 내에 고객돈 유용됐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고객돈 유용. 예, 거기서 그리고 가장 유명한 바이낸스 청평자오가 예. 한마디 했죠. 이거는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직은 이 시스템 자체가 얼리 스테이지고 아직은 불안전한 경제 시스템이다 보니 그 한마디 트위터 한마디 좀 그런 게 좀 여파가 큰 거죠. 사실은 그게 큰 여파가 이어서 예. 바로 뱅크런으로 이어지는 짧은 시간 내에 사실은 저도 퇴근하자마자 저희 와이프가 첫 마디가 네. 잘 갔다 왔냐 첫 마디가 FTX 계좌가 있니 없니 물어봤거든요. 일반 유저도 그 정도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일반 가정주부가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굉장히 여파가 컸다고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면 FTX 거래소를 이용해서 이 가상자산을 사고 판 분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도 돈 기술적 합니다만 네. 전체가 120만 명이었고요. FTX 유용자 자체가. 이용자가 120만. 네, 한국은 뒤에 또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보통 일반 한 번 설치했던 사람이 34만 명. 그런데 실제로 액티브 유저가 10,000명에서 50,0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거래했던 사람들이 10,000명에서 예, 그래프 5만 명? 나와 있지만 6% 나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예. 저기 보통 보면은 전체가 120만 명이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데이터로 보면은 현재 전체 6%가 국저이라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액티브 유저라고 하죠. 6%가. 예. 근데 아주 액티브 유저로 했던 게 10,000명에서 50,000명 사이. 굉장히 큰 숫자죠, 사실은. 네, 그럼 바이낸스 CEO의 그 한마디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하게 된 그 과정, 이유, 왜 FTX가 믿음을 잃었는지 고객 코인을 좀 빼돌린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일지 이전에 11월 2일자에 예. 코인데스크라고 유명한 그쪽 블록체인 쪽에 유명한 미디어가 있는데 미디어 있죠. 예. 그래서 알라메다라고 하는 대체대표가 있었어요. 알라메다가 이 FTX의 어떤 자회사인데 그 안에서 일지를 보면 앞쪽에 사실은 코인데스크에서 그거를 발견했었죠. 대체대표 좀 이상하다. 알라메다의 대차대표에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인다? 네, 그거 첫 기사가 나왔고요. 일지 나왔을 때 7일 날 이제 그걸 보고 바이낸스의 청평자오가 이거는 좀 더 의혹이 있다 제기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7일, 8일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산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일지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포인트는 처음에 이제 고객 자산 잘 보관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고객 돈이 운용된 것 같다. FTX의 토큰이 FTT거든요. FTT가 자체 발행 토큰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유용됐다는 약간 의혹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로 명쾌하게 바로 초기에 대응을 했으면 되는데 거기 의혹이 좀 증폭이 됐던 거였죠. 증폭이 됐고 사실은 정평자오 바이낸스 입장으로 보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본질적인 부분은 당연히 FTX 문제가 있었긴 했는데 사실은 바이낸스 입장으로 보면 왜냐하면 다 득이거든요. 왜냐하면 FTX 유저들이 다 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바이낸스로. 실제는 경쟁자예요. 그렇죠. 경쟁자였죠. 3위하고 1위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 바이낸스 입장으로는 유저가 더 많이 는 거라도 계산이 있었는지 몰라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청평저가 거절했죠. 제안이 있었는데 우리 FTT를 사줘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청평저가 그걸 거절을 했죠. 그러면서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FTX CEO 샘 뱅크먼 프리드 정말 유명한 젊은 친구잖아요. 네. 결국 좀 금융 범죄 의혹이 있네요. 그럼 냄새가 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렇게 투명하게 그 관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일부는 저 데이터 숫자가 안 맞지 않아서 거기 의혹이 증폭이 됐던 거예요. 거기서 명쾌하게 제시했으면 좋았는데 초기에 그 명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업자죠.
같은 업자인 바이낸스의 청평저우가 그걸 거절하면서 이제 여파가 굉장히 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FTX 거래소의 뭐 이용자라고 합니까? 또는 채권자일 수도 있고 이용자일 수도 있고 투자자일 수도 있고 관련된 피해자들의 대략 규모, 자산 이런 건 어느 정도나 이렇게 거의 봐야 뭐 됩니까? 지금 유저는 120만 명이었는데 유저는 120만 실제 거의 한 뭐 10만 명 이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게 아마 대부분 그좀 PH는 뭐 전반적인 더 나오긴 합니다만 예. 보통 이 FTX로 인해서 아마 지금 66조 원이 지금 일단은 파산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66조. 빚이 66조나 됐다 그런 네,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그 제로로 내놓을 확률이 크고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는 아마 전체 피해 아마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거고 액수는 그렇고 있고 실제 명속 따지면 10만 명 이상 된다는 좀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나라도 적극적 이용자가 1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 입은 피해를 추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는 이제 그 오더북이라도 그걸 다 봐야 될 텐데 예. 사실은 저도 뭐 데이터를 저도 좀 찾아보고 왔는데 어떤 액티브 유저가 1만 명에서 5만 명이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뭐 전전긍긍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 액수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은행은 예금 보호 장치가 있잖아요. 금융회사는 이거는 보호 장치가 없는 거죠. 그냥? 네, 현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분에. 그럼 다 날아가 버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갖고 있는 자산들이 다 뭐 갖고 있는 토큰밖에 없는 상태라서 예. 그 자체의 가치가 자료가 되면 예. 쉽게 해서 66조가 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청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청산될 수 있는 가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요. 정말 답답하겠네요. 지금 바하마 당국과 미국 당국의 지금 법무부에서 공동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네. 바하마에서 무슨 이상 거래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 보통 조세 피선처라고 하죠. 그래서 바하마나 이제 보통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FTX를 놓고 다른 그런 쪽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에 워낙 대응을 좀 빨리 하고 그런 걸 좀 미리 워닝을 주거나 같이 대처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스템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 금융권에서는 사실 예상치 못하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빨리 다이나믹하게 많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고 바하마 정부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본인들의 또 신뢰를 나라에 대한 신뢰도 또 떨어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우리 증시 주가 떨어지듯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번 FTX 파산 사태가 좀 이 시장에는 어느 정도 지금 하락 압력을 주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지금 뭐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특히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라나. 왜냐하면 FTX랑 솔라나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뒤에 또 나오긴 할 텐데 예. 하락률이 좀 솔라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는. 최근 34%가 떨어지는 왜냐하면 거예요. FTX 생태계에서 굉장히 큰 솔라나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요. 예. 솔라나가 제일 많이 떨어졌지만 나머지 이제 보시는 모든 메이저 비트코인을 비롯한 메이저 코인들이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생태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FTX와 솔라나는 어떻게 깊이 연고가 돼 있나요? 코일란드에서 처음에 그 솔라나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FTX 토큰을 갖고 솔라나에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TX 토큰으로 솔라나를 지원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좀 회복하기가 당분간 좀 쉽지 않겠네요. 비트코인 코인 시장. 저는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가긴 가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악재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리만 브라더스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악재는 맞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디지털 자산으로 가는 방향은 맞긴 맞죠. 디지털 자산 시장 세계가 열리는 건 맞는데 가는 이거는 길에서 제가 봤을 때 FTX 파장은 또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거래소들은 유사한 문제 혹시 얘기되는 데 없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크립토닷컴이라든지 크립토닷컴. 네, 그리고 사실 많은 거래소들이 좀 3위였잖아요, FTX가. FTX가 3위조차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3위 밑에 있는 거래소들은 어땠을까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은 많은 의구점들이 있죠. 그리고 청평저우 자체도 바이낸스 CEO도 이런 게 돌려막기가 너무 많다.
돌려막기.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막기는? 거래소끼리. 거래소끼리 돌려막아준다. 그런 것들에 좀 약간 위험을 좀 얘기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FTX 사태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약간 좀 정화되고 또 투명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도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FTX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파산을 했는데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거래도 네. 활발하고 어떤 고객 자산 보호 시스템 네. 어떻게 좀 믿을만 합니까? 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우리는? 그 지금은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금융이나 이제 많은 이제 규제 위주긴 하죠. 저희 나라는. 그래서 이게 5개 그 메이저 거래소들이 예. 닥사라고 해서 뭐 소비자 보호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율 규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특근법 이후로 그런 특별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뒤에 또 나오겠지만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런 것들은 현재는 준비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체계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나라도 좀 시스템이 비트코인 없는 같은 편이죠. 코인과 가상 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이런 법이나 제도가 우리는 아예 없는 상태다 이거죠. 특별금융법이라고요. 네, 특별금융법. 그거 특근법이라고 해서 그거는 FATF에서 예. 그러니까 뭐 테러 방지 예. 그런 쪽 위주로만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만 적용돼 있는 상태고요. 예. 현재는 디지털 자산 기본 업법에 대한 것들은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간다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이제 새로 제정을 한다는 건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네. 그런 그 법안 준비 작업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도 뭐 거기 제가 직접 의원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다 이제 그런 준비는 돼 있고 여야 바로 이렇게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예.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예.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것들 확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여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서 예. 빠른 시간에 하면 좋긴 할 텐데 시간은 좀 오래 뭐 내년 내후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그래요.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이렇게 높지 않아. 굉장히 할 일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네, 않을 좀 거군요. 아직은 이제 뭐 거의 어저께도 뭐 민당정 이렇게 예. 간담회가 있은 상태고요. 예. 아직은 굉장히 초안이라 보시면 되고, 아, 지금은 네, 그럴 때 넘어야 될 산이 많다 보이죠. 넘어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객 자산 그렇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예요. 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이 그 자산에 대한 예. 그걸 분리 보관, 분리 보관. 아니 기본적인 거죠. 사실 그런 게 돼 있지 않았다. 이번에 FTX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이걸 자산 딱 분리하고 제3자로 예탁을 해야 되는데 예탁. 그게 없었고 임의로 이제 그걸 돌려서 했던 것들이 가장 큰 이유였죠. 그런 것처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산에 대한 분리 예.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 그 외에 장치들.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또 교육 같은 그런 교육. 여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방점에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그렇게 의견 대립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법안 제정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뭐 다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은 법안들이 나왔어요.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다 합치면 10개 가까이 정도 되는 법안들이 나와서 그걸 또 통합하고 통합해야 되고. 그걸 또 이제 관련된 그걸 또 갈라내고 그런 것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FTX 파산 사태, 우리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